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0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속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월별로 관리하라고 요구하면서 월말로 갈수록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는 컬처랜드 사이트에서 해킹 사태 여파로 한동안 예스24 결제가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결제가 정상화된 가운데 예스24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과 1차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실제 수령할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의 휴전 제한으로 중동 긴장이 완화될 거란 전망에 코스피가 장중 3,000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오전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네, 개장 후 수직 상승했던 코스피 1.7% 올라 3,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 이 시각 현재는 2,95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도 개장 직후 1% 넘게 치솟으며 780선 위로 상승했다. 현재는 770선으로 내려앉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850억, 기관이 160억,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93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26만 원까지 넘어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2% 이상 올라 6만 원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GCNS는 미국 AI 로봇 기업과 전략적 협력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취득에 신풍제약은 상한가를 찍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킵스파마도 230억 원대의 전환사채 발행 성공에 급등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및 휴머노이드 관련주 KJ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8%가량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3.8원 하락 개정한 달러원 환율은 1,360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는 0.75% 올랐고 S&P 500 지수도 0.94%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완화 낙관론이 퍼지자 뉴욕 증시는 일제 올랐습니다. AMD는 새로운 AI 칩에 대한 호평에 9%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2.9%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어제 은행의 부행장들을 불러 모은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월별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월말로 갈수록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가계대출 증가 상황에 따라 관리 수준도 달라질 텐데요. 다음 달 3단계 DSR 적용을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비투 수요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 10영업일도 지나지 않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이번 달 5조 원 넘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월말이 될수록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월별 관리 말고도 금감원이 또 뭘 언급했나요? 네, 주담대 만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금감원이 50년 정도의 긴 주담대 만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은행별로 주담대 만기가 다른데요. 만기가 길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0년 만기 상품을 운용 중인 은행은 만기가 50년이어도 DSR을 따질 때는 40년을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일부 은행들에 대해 이번 달 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어서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는 컬처랜드 사이트에서도 예스24의 결제가 한동안 중단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스24는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1차 보상안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파장이 외부까지 번졌네요. 네,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컬처랜드도 예스24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었는데요. 컬처캐시를 이용한 예스24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예스24의 시스템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비스 안정성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컬처캐시는 문화상품권 등으로 충전할 수 있고 예스24로 연결돼 도서, 음반, DVD, 기프트, 화장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일주일간 중단됐다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3일부로 예스24 서비스가 일부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예스24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1차 보상안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예스24는 서비스별 3세 1차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보상 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발표된 보상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5일 출고된 상품 중 반품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우 무상으로 반품을 진행합니다. 출고 예정일이 이달 9일에서 13일이었던 주문권은 출고 지연에 따른 포인트 2,000점을 적립해줍니다. 또 이북의 경우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해주는데요. 또 서비스 장애기간 종료된 상품권과 쿠폰도 이용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진행 중이었던 출석 이벤트 포인트도 모두 지급해줍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티켓 예매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관람하지 못한 고객은 120% 환불 보상해주고 예매 취소권은 20%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주일간 취소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실제로 손해주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살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24만 9천여 가구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 달 200만 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보다 실제 소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 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을 공략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을 앞세워서 요양사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하나금융의 생명보험사인 하나생명이 본격적으로 요양사업에 진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은 지난 12일 하나 더 넥스트 라이프 케어를 설립했는데요. 요양사업 자회사로 총 3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하나생명은 요양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보험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역량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에는 하나은행에서 글로벌 사업본부장, 글로벌 그룹장 등을 지내 지준의 해외통으로 여겨지는 황효구 상무가 선임됐습니다.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서 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시니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양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요. 특히나 보험산업은 현재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신규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데 요양사업을 통해 노후 대비 보험 상품 등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잠재적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KB금융이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한 데 이어 신한, 이번에 하나까지 금융지주 생명보험사 산하의 요양 전문 자회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보험사가 없던 우리금융도 이번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면서 요양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이 닷새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모두 떠나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양국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불 공습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저녁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본사를 공습했고 이로 인해 방송국 건물이 파괴되면서 생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하이파에선 정유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에선 24명이 사망했고 이란에선 2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와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라는 세 가지 목표를 쫓고 있다며 공습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네요. 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그만큼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테헤란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호주 총리와 대면 회담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 문제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현지에서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한 호주 정상회담에선 자원 외교에 물꼬를 텄습니다. Economic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further defence cooper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our people. 우리가 특히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호주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관세 협상 문제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구조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남은 일정,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에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내일 G7 회원국과 초청국까지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에 관한 발언을 두 차례 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지난달 친환경차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급감했는데요. 지난달 우리 자동차의 수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일단 자동차 전체 수출 실적은 어떤가요?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 우리 돈 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역대 5월 수출 중 두 번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2% 증가한 7만 5천여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출이 4만 8천여 대로 1년 전보다 25%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대미 자동차 수출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전년도 역대급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27.1%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대미 수출이 27% 이상 감소한 적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의 현지 생산이 증가한 영향도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 공장 준공 이후 EV5, 아이오닉 9 등 단가가 비싼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내수 시장에선 월간 기준 최초로 친환경차 판매가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전체 14만 2천여 대 중 친환경차가 52%인 7만 4천여 대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산 전기차 판매가 58.8% 증가했는데요. 산업부는 신차 출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캐스퍼 EV, 무쏘 EV, EV4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내수 경기가 부진해 5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만 2천 대로 1년 전보다 0.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개별 완성차 기업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5개사의 5월 내수 판매는 르노코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줄었습니다. 정부는 100만 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모바일, 가전, 반도체 등 주력 제품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 세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서울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수입품 고율 관세와 이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첫날에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가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폴더블 폰의 지역별 출시 전략에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릴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에 따른 생산지 조정이나 가격 정책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8일엔 DX 부문의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사업부와 DS 부문이 잇따라 회의를 여는데요. 생활가전 부문은 오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미국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 생산과 유통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DS 부문은 반도체인데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의 점유율을 내준 상황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등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서 생산 계획과 공급 전략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경제인 간담회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AI 가전 로봇 분리 출시 전략을 포함해서 차세대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D 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27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7계단이나 내려온 건데요. 특히 기업 관련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우선 국가 경쟁력 평가부터 짚어볼까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69개국 가운데 한국을 27위로 평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보다 7계단 낮아진 겁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 부문이 50위에서 60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에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습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의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 지표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추락했습니다.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 가치관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경쟁력도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 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기술 인력 확보, 초중등과 대학교육 순위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여름철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풀무원의 급식용 빵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이어 편의점 이마트24가 판매한 얼음컵에서도 세균이 나와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땐 얼음컵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적발된 건가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이프레소 얼음컵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점포에서 즉시 폐기 처분했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풀무원이 유통한 급식빵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유증상자가 200명 넘게 나타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 식중독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죠? 네, 식약처의 지난해 식중독 관련 잠정 통계치에 따르면 총 7,592명의 식중독 환자 중 38.5%가 7월과 8월에 집중됐는데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29%로 가장 많았고 살모넬라균이 25%, 병원성 대장균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오염된 생굴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익혀먹기와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가열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식재료마다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에서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이 2달 만에 다시 제조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타업체에 맡긴 당뇨병 약의 제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고혈압 약인 올디피정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수탁업체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위탁자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9월 중순까지 3개월간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불과 2달 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4월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루알바정의 포장 관련 규정을 위반해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올해 들어서 셀트리온 말고도 행정처분이 여러 건 있었다고요. 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식약처가 의약품, 화장품과 관련해 내린 행정처분은 234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124건으로 절반 이상인데요. 제조 업무 정지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판매 업무 정지가 22건, 품목 허가 취소 2건 등입니다. 특히 제조 업무 정지와 품목 허가 취소의 경우 제조 절차나 적합성 등 소비자 안전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